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주는 시간, 화요일에 더 락커룸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은 없었고 중요 증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양측이 주장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일단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예, 자,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이 또 오후 2시로 지정됐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통령이 헌재까지 왔다가 오후 1시쯤 왔다가 다시 또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거 직접 말할 건 없고 이제 변론을 이제 변호인단에게 일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들었는데, 일정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구치소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뭐 시간 변경, 예. 변경이 있을 걸 예상해서 그렇게 됐는지 예. 모르겠는데, 혹시 심판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됐는지 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20일 증인 신문이 마지막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결정 선고를 하기까지 한 2주 잡으면은 네. 3월 중순. 그렇죠. 중순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10일 전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하. 3월 10일 전후로 예, 최종 선고가. 예. 일정이 나오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주 저는 드라마틱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드라마틱하다면 어떤 이를테면? 근데 요새 뭐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서 전격적으로 하야를 발표를 한다든지 그만두겠다 그냥. 예. 하는 그거 아니라도 거기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절호의 기회죠. 예. 예.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법적 프로세스지만은 법보다는 더 위에 있는 개념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정치 결단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하야를 선언한다든지. 예. 또 이거는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역사적 결단이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몇 번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최후 진술을 저는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10차 변론기일 당초 2시에서 3시로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야 카드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 계속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 하야 가능성은? 저희 한판 승부 더 라커룸에서 하야 말씀하신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사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각 당의 반응을 보니까 예. 대통령실은 극구 부인하고 하야란 없다. 예. 하면서도 야당인 민주당도 하야란 없다. 이 하야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통합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절대 탄핵조차도 안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하야도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복귀 이후에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벌써부터.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야보다는 끌어내리는 강제 퇴장이 조금 더 조기 대선에서 구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야 일축하고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근데 저도 뭐 하야라는 큰 거국적인 결단을 하고 뭐 형사재판에도 충실하게 임하면 조금은 갈라진 국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통합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 가능성은 없어가지고 딱히 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격렬한 게 민주당 쪽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것이 품고 있는 어떤
파괴력을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처음 이야기할 때는 예. 하나의 가능성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측의 그 공식적인 이야기 말고 떠도는 이야기라든지 또 몇 사람의 그 농객들이 신문에 칼럼으로 쓰고 있는 내용은 저 주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는 마지막 이 최후 진술에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든지 파면으로 나오든지 그 뒤에 진행될 수 있는 국가 분열을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결단이 자유진영을 대동단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하는 몇 가지 논점이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하야를 선택했을 때 계속됐던 탄핵 심판은 중지가 되겠지만 형사 재판이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 하야를 했을 때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이 중지가 된다면 하야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형사 재판은 그대로 가면서 탄핵 심판만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익은 없는 것으로 저는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실익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8대 0으로 인용된다. 파면된다고 보거든요. 그것하고 비교해야지. 그것에 비교해서 만약 미리 하야를 결정했을 때 남는 게 우선 법적으로 남는 게 탄핵당한 대통령이란 굴레는 벗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는데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바뀌고 또 그 여론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하나의 비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불구속 재판, 형사 재판은 이거 불구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력이 남는 거지. 인기를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변됐을 때 손에 잡히는 자신의 정치력과 사전에 하야하고 사퇴했을 때 남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실익이 있지. 이 말씀 처음 하셨을 때는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일주일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바로 이때가 찬스죠. 그런데 누구나 봐서 이거는 8대 0이 틀림없다라고 한 다음에 하야를 선언하면 극적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는 고민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당사자니까. 자, 일단 뭐 본인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그분의 입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다시 성명불상의 선거 관계인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뭐랄까요? 이게 재판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선거 관계인이라면은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관련 증인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성명불상의 선거 관계인 이거 어떻게 해요? 상상 속에 지금 뭔가를 계속 뭐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아주 지자고 작정한 것 같아요. 지자고 작정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태도는 그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미 부정선거 없다는 것을 확정했고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본 실상황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중국 관련서를 그 헌법재판소라는 그 신성한 법정에서 입에 올리고 하는 걸 보고 아마 속으로 막 짜증이 나 있을 거예요. 헌재 재판관들이 속으로는 짜증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득이 되느냐 이겁니다. 무슨 득이. 그래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그 지지층을 향해서 던지는 목소리일까요? 일단 윤석열
피청구인의 가장 가까운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부터 예. 부정선거의 선거 변호인단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증인 신청뿐만 아니라 4차 변론인가에서부터도 투표관리관과 선거 관계자를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이 아니라 두 번째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재차 기각한다라는 것은 탄핵 심판과 별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7차 변론에서도 백종욱 제3차장 그리고 그 사무총장 나왔잖아요. 선관위 사무총장. 예. 근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실 선관위가 지어진 지 수십 년 만에 외부 인사로 처음 등용을 한 건데 그 사람도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중마우격인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일축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만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미련한 건지 미련이 남아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허수아비를 때리는 식으로 한다면 탄핵 심판에서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을 위한 뭐 립 서비스 예. 기각될 걸 각오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밖에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사실 8차 변론에서 사실 종결을 했으면 모를 텐데 예. 9차, 10차, 재차 잡아주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외부에서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때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증인 기각에 대한 반론을 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먹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하니까 언론의 보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말 대신에 요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한다고. 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면은 의혹이란 말을 달 때는 보통 기자들이 한 60~70%는 틀림이 없는데, 예. 그죠? 확정이 없어서 과정이 필요하다. 확정이 없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의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정선거 의혹이란 말은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은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신이 없어서 의혹. 이래 되면은 완전히 지금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예. 언론의 용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데 윤석열 측의 이 정치적 어떤 이 운동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규명하지 못하는 정도의 보도까지 이어진다는 건, 그렇죠. 전 대통령이 진짜 독약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신적 독극물입니다. 이거. 없는 의혹인데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어가지고 진 사람들이, 진 후보가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아주 오염될 만한 독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민족사적 범죄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1 더하기 1은 2 정도로 확실한 사안이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한 30%가 1 더하기 1은 4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예. 최후 진술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끝내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소해야 이게 죄를 자기가 씻는 것이 되고 이게 결자해집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끄집어내기 전에는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리가 됐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다 난데없이 자기가 들고 이러는 바람에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1,000만 명 이상을 바보로 만들었다면은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예,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 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으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이 가정사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러한 이제 궁금증이 있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가정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 명태균 씨가 12월 3일 날 구속 기소되면서 불거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은 자신은 물론 조카도 없고 고령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사심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계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여권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뭐 확인해봐야 되는데. 예. 근데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럴듯한가요? 저 모친이 이렇게 가정사 병환 중이라는 것은 예. 확실하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저는 이게 확인은 안 되지만은 이 주장을 좀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긴 최고는? 그러니까 계엄 선포 배경에 가정사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사라고 한다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여동생 한 분 계시고 홀 어머니 계시고 또 아내분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홀 어머니와 여동생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와 관련된 일일 텐데 거기서 이제 김봉식 차장이 증언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가정사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유추해 보건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가정에서 김건희 특검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여보 나와 이혼이야라고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결별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지경에 다다를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게 그렇지 않다면 가정사와 연결할 수 있는 계엄 선포 배경이라는 게 짐작하기가 어렵거든요. 다소 좀 어려운 논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영상 가기 전에 딱 하나만. 지난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단독 독점 인터뷰했는데 대표님도 보셨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오는 목요일 날 2차 출석하게 되는데. 그분이 말을 잘하대요. 아, 예. 어떤 면에서는 말을 너무 잘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뭐 그분 이야기 들었나 마나 이게 사안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체포자 명단을 적은 쪽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있죠. 확실히 있죠. 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떤 식으로 작성됐든지 그건 다른 문제고 그것을 그 존재를 또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언은 아마 20일 나올 분 조지호 경찰청장 아닙니까? 예. 경찰청장이 아마 계엄 직후에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한 내용은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예.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맨 마지막에 불러주더라. 그래서 놀랐다. 그게 또 한 사람 추가해가지고 이재명 불구속한 판사 이름도 불러줘가지고 16명이 되었다. 예. 그 받는 순간 이게 뭐냐 하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했잖아요. 예. 이거는 말이 오염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도 오염되기 전에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 진술이 항상 이런 문제는 제1차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하고 홍 차장의 이야기하고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예, 메모도 있고. 다만 이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국방장관이 불러준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국방장관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그건 형사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체포조가 움직였다 하는 정도의 사실 확인은 된 거 아닐까요? 예. 이긴 최고도 짧게 말씀 주시죠. 저도 홍장원 차장 인터뷰 쭉 봤는데 일단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홍장원 차장의 입에 좀 주목하고 있더라. 예. 쭉 봤는데 거짓은 없어 보입니다. 네, 확실히 거짓을 말할 동기나 계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도 모두 다 공통된 의견,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은 명단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4명인지 16명인지 그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명단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재판관들이 탄핵을 판단하기엔 충분한 증거일 수 있다. 계엄 선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명단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는지는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재판관들이 탄핵 판단까지는 충분히 이를 정도의 증거, 그리고 그것을 홍장원 차장이 충분히 입증해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영상 볼 텐데, 자, 명태균 씨 이름이 계속 이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핵심 의혹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김건희 여사의 소환, 그 대통령부도 소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한금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명태균 특검이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빨려 들어올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자 명태균 씨 변호인 남상관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김건희 씨라고 또 호칭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맹탕 수사다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관련 수사 더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어제 그 뭐 복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녹취록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예. 그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대화 명태균 씨. 그러니까 녹음을 푼 건지 예. 아니면은 명태균 씨가 기억하고 있는 걸 구술해서 만든 건지 예.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 특히 이 김 검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 김상민 검사. 김상민 검사. 이 사람을 무리하게 공천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통화한 내용.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수사를 하면 제일 서울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결과가 컷오프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경선에 올라가지도 예. 못했습니다. 네.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좀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주 공정하게 이 경선 과정을 관리를 했는지는 뭘 모르겠는데 예. 다만 그 내용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게 뭐냐면 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그 날짜가 보니까 2월 이제 15, 16일 뭐 이 근방인데 이번 총선은 보수 정당 역사상 최대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해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국민의힘 당직자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때가 사실은 약간 근거가 있거든요. 2월 6일 기억나십니까? 작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발표를 했을 때. 네. 예. 그리고 그 직후에 굉장히 여론이 올랐습니다. 예. 적극적인 언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때의 타이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곧 한 달 지나니까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결국 의료 대란으로 가고 이게 총선에서 참패하는 게 됐거든요. 바로 2월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이 발표된 직후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시국 인식. 시국 인식이 저는 거기 딱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오판이 돼버렸어요. 예. 오판이. 그게 오히려 총선을 망치는 결정적 요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2,000명 정원을 물리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나니까요. 어제 어떤 통계가 나왔느냐 하면은 원래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2,000명이 줄었습니다. 예. 2,700명이 배출돼야 되는데 500명까지 2,000명 그러니까 매년 2,000명 의사 늘리려고 하다가 2,000명을 줄여버렸다 이거예요. 예. 이걸로 끝났습니까? 초과 사망자가 1년에 한 6,000명으로 지금 추계가 됩니다. 6,000명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총선 망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2,000명에 대한 무슨 집착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의료 대란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하는 나는 그게 읽혔어요. 그 말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굽히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여당 참패 결과에 이어졌다. 이긴 최고. 저는 이 중간 수사 결과 보고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명태균 이슈가 보도된 게 작년 9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지금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 예. 아직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재작년 12월에 창원선관위에서 검찰 측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 1년이 훨씬 더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번에 중간수사에서 기소한 것들은 보면은 창원산단 국가 정보 유출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정치자금법 정도입니다. 사실 이 큰 명태균 씨 이슈와 관련된 지류에 대한 것만 기소를 한 것이고 수사에 본류가 되는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그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는 이렇다 할 지금 수사의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몇 개월 동안의 어떤 진전이 없는 수사를 이어오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예. 서울중앙지검이 사실 이렇다 할 수사의 어떤 진척을 낼 거라는 전 보장이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특검이 좀 처리가 빨리 돼가지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규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 통과될까요? 근데 여당에선 펄쩍 뛰면서 1차로는 통과되는데 제2요구가 다시 들어올 거고 보수 괴멸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게 늘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과 명태균 씨 연결을 하는데 이참에 이준석을 끝장낼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준석을 좀 끝장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막 뭐 보수 대권 주자들을 죽이기 위한 특검법으로도 불리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람들은 김문수 장관 내지는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명태균 씨와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나눴던 보도는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대선 후보들을 죽이기 위한 특검법이라는 말도 맞지는 않고 또 지금 이제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와 나는 연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특검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쟁점화하는 것은 결국 추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인데 특검. 이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제3자 추천. 네,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아마 임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대로 빨리 처리가 된다면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더 이상 이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 대표님. 저는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커졌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가 관계됐고 그 통화 내용이 녹음이 돼서 폭로되면서 이게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건만 들여다보면 이게 정치 브로커가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죠? 흔히. 여기 대통령이 관계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커진 겁니다. 또 영부인이 또 있으니까 더 휘발성이 있었던 것이고. 커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것하고 수사가 같이 엮여서 가고 또 특검까지 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수사는 정치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보도를 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탄핵 하나만 가지고 온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덧붙여 가지고 과연 정의가 구현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건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 가지고 정치인들이야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겠지만은 국민 입장에서 크게 벌릴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여당의 대권 주자 두 분이 또 가장 많이 거론돼.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또 추가로 밝힌 내용이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2번이 아닌 총 4번 만났다. 검찰에 진술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이제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근데 오 시장 측은 옥중소설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100% 사기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은 샅샅이 조사해라. 명태균과 어울리는 일은 없다 하고 이제 두 분은 모두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명 씨 측 변호사는 차근차근 밝히겠다. 보도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 이렇게 또 경고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 입장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차라리 그냥 이준석처럼 관계를 부정하지 말거나 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절 관계 없다라고 부정하다가 오늘 보도 보니까 아들한테 고맙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이전부터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복당과 관련해서 도와줘가지고 고맙다라는 얘기도 했었었고 오세훈 시장도 계속 부인하다가 그 후원자로부터 함께 만났다라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차라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관계로 시작되고 끝맺음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처한 이런 악재를 좀 떨쳐낼 수 있는 길이라고 좀 보고요. 허풍이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과 뭐 제주도 별장에서 만났다라는 보도도 있었을 때 알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잠깐 찾아와가지고 사진 찍고 바로 돌아갔는데
그걸 가지고 제주도 별장에 함께 놀러 간 사람처럼 주장을 하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허풍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말이 참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미세한 걸 부정을 하다가 큰 걸 완전히 덮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정치 브로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만나서 무슨 거래를 했느냐. 이 경우에는 결국 그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가짜 여론조사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정점인데 그것만 관계 안 했으면은 만났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 부인했다가는 그 나머지까지 다 인정하는 거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아주 현명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라가지고 또 그때 당 대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뭐 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안도 결국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앞에 그 돈 문제, 그 다음에 여론조사 조작 그 두 개로 딱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나라를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관련은 또 수사가 진행되면 또 추가로 말씀 나눠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한동훈의 이름이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만 이제 더 크게 등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책을 내일 이제 책 출간하는 것 같아요. SNS에도 정계 복귀를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고 책 제목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기의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의 당시의 발언이 좀 성급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차별화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 책은 일단 내일 판매는 아니고 예약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 대표님,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제 한 발언은 실언이에요. 어저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실언이고 두고두고 지금 문제가 되겠더라고. 아니 다시 돌아도 정보가 없어서 그게 위법인지 판단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군대가 국회로 들어왔는데 헬기가 내렸고 그러니까 그게 정보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정보 이 이상의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우리나라 건국된 지 77년 동안 비상계엄 경비계엄 합쳐서 17번 선고된 퍼졌는데 단 한 번도 군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온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전두환 때도 그냥 앞에 봉쇄만 했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정보가 없어서 이걸 반대해야 될지 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법조인이 검사 출신입니다. 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올려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 나자마자 20분 뒤에 이거는 불법입니다. 위헌이고 위법이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군경은 부여하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쫙 나와가지고 국회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권영세 대표는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나 계엄에는 반대한다. 그럼 뭐죠? 그럼 그때는 잘못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계엄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자신이 무능 아닙니까? 신속하게 판단하는 거지. 이긴 최고. 권영세 위원장 과거에는 참 합리적인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강성 보수의 주류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그래도 비주류로 치부받는다 하더라도 꼭 할 말은 하는 의원으로 평가받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 행보 보면은 완전히 뭐 강성 보수를 떠나서 더 오른쪽으로 한 경향이 좀 보여집니다. 아니 야당이 예산 삭감하고 법을 단독으로 입법한다고 해서 그게 계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데 그 계엄을 가지고 여당의 대표가 위헌 위법이라고 평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시 사변 중에도 계엄 해제 권한을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 국회는 놔두자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계엄법과 헌법입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해놓고 가장 먼저 군을 투입한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걸 가지고 위헌 위법이라고 평가한 여당 대표를 두고 성급했다고 얘기한 법조인 출신의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그와 같은 문법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는 부정선거 음모론 믿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짐으로 뭐 사전 투표를 뭐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말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지만 그래도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하라고 선거 때마다 선전했잖아요, 그죠? 예. 안심하고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본인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공보물에도 적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전 투표 고쳐야 된다면 그동안 국민들을 속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예.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지 더구나 법조인이.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를 견제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 바로 견제구를 날립니다.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은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숙할 건 뭐가 있을까요? 이 나경원 의원은 재작년 전당대회 출마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대표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계속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김문수 장관과 나경원 의원, 권영세 위원장을 위시한 탄핵 반대파들이 지금 주류의 국민의힘에서 이 단일 대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막고 메시지를 내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 대표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 한동훈 대표 윤상현, 자숙해야 나경원 된다. 두 사람이 일단 지금 입장이 윤석열 편들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의 등장은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중대한 노선 투쟁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건 뭐냐면은 한쪽이라 하면 아마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바깥에 있다면 유승민, 바깥에 있는 이준석까지 합치면은 이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을 합리적 보수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에 찬성하는 세력으로 딱 나누어지게 되는 그걸 제공하고 아마 거기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할 거예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투쟁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투쟁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노선 투쟁을 한다는 거죠. 아하. 노선 투쟁을 하면은 갈려져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국의 보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보수가 광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표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스탑 스틸이라는 망국적인 매국적인 구호를 내걸고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상습 국가입니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엉켜있는 이런 정치 세력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수 안에서. 그렇죠. 그 역할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 투쟁이에요. 노선 투쟁이에요. 아하. 그래서 지든 이기든 그렇게 해야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용기를 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죠. 조기 대선 국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렇죠. 신조전 전략기획 부총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걀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한동훈 대표가 느꼈던 회한들을 진솔하게 당원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워딩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투쟁적으로 뭔가 노선 투쟁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현재의 한동훈이 전 미래의 유승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일까요? 절대 국민의힘 경선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의 지지가? 당연하죠. 지금 일단 103석이라는 그 의석의 성질이라는 것이 일단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그리고 직전 전당대회 그 지직전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기 전에 전당대회가 민심이 아니라 당심만 100%였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한 아마 경선의 룰을 설정을 할 때 당심을 훨씬 더 많이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선다 하더라도 지금 이 탄핵 반대의 주류의 당에서는 이렇게 소신 있는 의견이 주류가 될 수 없다라는 전 예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의 저주라는 것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유승민은 그 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작년 12월 3일 한 행동은 이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먹히지 않고 이거는 뭐 두고 사람 입에서 회자될 만한 별의 순간 그 드라마틱한 게 있으므로 그리고 후보로 당선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우선 현재 보수를 제대로 된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는 없지. 그래서 뭐 달걀 세례를 받든 돌 세례를 받든 나오겠다는 사람 싸워야 지지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피하면은 지지자가 생깁니까? 싸워야지. 싸워야 된다. 그렇죠. 싸워야 노선투쟁. 그리고 그 싸우는 게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사실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치, 자유라는 게 보수의 불변의 가치인데 그걸 위해서 싸운다면은 거기에서 뭐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지자도 생기고. 자, 조갑재 대표님이 한동훈 대표 열심히 더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일주일이 지난 상황, 또 정치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